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 슬라이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 그것도 경제 초강대국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한때는 정말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올해죠. 2024년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무려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일본 경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 이걸 작년 2023년에 독일에 내주게 됩니다. 4위로 밀려난 거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아마 이 슬라이드일 겁니다. 보세요. 평균 임금이 1997년 이후로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12%나 떨어졌습니다. 월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결국 1인당 소득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눈부신 높이까지 솟아 올랐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일본의 재건 속도는요, 정말이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1965년에 무역 흑자를 내기 시작하더니 1982년에는 저 거대한 소련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한 세대 만에 잿더미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안보 우산이 있었고 국방비는 거의 안 썼죠. 대신 그 돈으로 수출 중심 산업을 밀어줬고요. 여기에 또 교육 수준 높고 정말 성실한 노동력, 그리고 카이젠으로 대표되는 특유의 기업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성장을 위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엔화 가치를 확 올려버린 겁니다. 갑자기 엔화가 너무 비싸지니까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걱정한 일본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 결과 시중에는 그야말로 값싼 돈이 넘쳐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풀린 돈이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니케이 지수가 불과 4년 만에 거의 3배가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투기 광풍이 불었다는 증거죠. 부동산 시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89년에 도쿄 황궁이 있는 그 땅의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말이 되나요, 이게? 당시 거품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록펠러 센터, 컬럼비아 픽처스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막 사들였어요.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죠. 당시엔 모두가 이제 21세기는 일본의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죠.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이제 그 거품이 어떻게 꺼지고 기나긴 겨울이 시작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과열을 보다 못한 일본은행이 이번엔 반대로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습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거품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터져버렸고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의 자산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네 수준의 침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은행들이 부실 대출 때문에 마비되는데 정부가 이걸 정리를 못해요. 이른바 좀비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이 이러니 기업들은 사람을 안 뽑고 비정규직만 늘리게 되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을 안 쓰고 저축만 하겠죠. 소비가 죽으니까 물건값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2012년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큰 거 한 방을 터뜨립니다.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깊숙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 잃어버린 30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섣불리 돈 풀어서 거품 만들지 말 것. 둘째, 거품이 터졌을 땐 좀비 은행 같은 거 남기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 그리고 구조 개혁처럼 고통스러운 과제는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혁신을 못하는 문화까지 일본의 사례는 이 모든 문제들을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싼 교과서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급격한 고령화나 저출산,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간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성장이 멈춘 사회가 맞이할 미래의 로드맵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온몸으로 보낸 이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